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학사로 살피는 창조 진화, 논쟁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다가 진화가 대세가 되게 되었는지, 진화의 역사는 고작 약 160년에 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 6천년의 역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짧은 역사가 이 시대를,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수많은 별들, 그리고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수많은 동물들, 식물들, 이런 모든 생명들이 또 생물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우리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의 역사는 어떤가요? 빅뱅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행성들, 또 항성들, 그리고 지구,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 어류, 포유류,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류는 점점 발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게 바로 진화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역사 전쟁이 사실은 침묵 중에도 아주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 전쟁이 마치 과학 전쟁인 것처럼, 아니 과학의 논리로 마치 진화를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창조는 종교잖아. 진화가 과학이지. 진화는 이미 과학적 증명도 있다고. 증명된 사실이라고. 증거도 다 있다던데 왜 자꾸 이렇게 창조론자들이 얘기를 하는 걸까라는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잠깐 정의를 하자면, 우리 여기서 과학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여러 가지 역사과학이 있지만, 여기서의 과학의 정의는 자연과학에 대한 정의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여러 가지 또 포털 사이트나 어떤 사전에 나온 의미들을 함축하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은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 또 실험이 가능한 영역을 또 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한다면 자연을 관찰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가정을 세우고 또 가설을 세우죠. 그리고 가정과 가설을 세운 대로 한번 연구하고 실험하고 측정하고 그 추론대로 한번 되는지를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점검이 되면 이론으로 나름대로 성립을 해 나가면서 잘못된 이론은 고치고 수정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지면 이제 이론으로 확립되어지면 이것이 또 법칙으로 검증되고 자리 잡게 되겠죠.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유전공학, 유전법칙,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관찰한 사람이 있을까요? 관찰이 과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관찰할 수는 없죠. 그 시작에 대해서는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시작에 대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측정할 수 없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만들어진 모든 만물들의 결과, 즉 아까 영상으로 보셨던 모든 해달별들, 그리고 수많은 생물들, 이런 것들을 현재 만들어진 완성된 것들만 현재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현재를 관찰하면서 과거를 추론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닐까? 창조된 게 아닐까? 이게 진화된 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 이성을 넘어선 말씀을 근거로 따라서 해석을 하죠. 관점에 따라서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관점,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론, 창조론, 진화론에 그치게 되죠. 결국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창조과학회는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는 학회가 아니죠. 정말 창조되었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들이 너무나 놀랍게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변증적인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죠.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와,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이 섭리를 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야, 말이 돼?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 오랜 시간은 걸려야지. 그리고 나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내가 됐겠지. 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합리적 추론을 가지고 하겠죠. 생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먼저 우주에 대해서는 앞에서 들으셨으니까 또 화학에 대해서도 들었고 먼저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과학자들은 과학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창조진화 논쟁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생명은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생겨나는 걸까? 이걸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입니다. 진화론자 중에 일부는 알에서부터 아주 새로운 개체가 돌연변이해서 생겨난다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로는 닭이 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닭이 있어야, 즉 모태가 있어야지 알이 생기지, 계란이 달걀이 그냥 혼자 스스로 생겨날 수 없죠. 그러면 모든 이 아래에 있는 달걀에 있는 정보는 모두 다 닭이 모태가 갖고 있던 그 유전 정보가 그대로 전이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달걀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없던 것들이 완전히 돌연변이가 생긴다고 해도 완전히 하늘을 나는 닭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면 가장 처음 닭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것도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창세기 1장 21절, 25절에 보면 짐승들, 물에서 큰 바다 짐승, 물에 있는 모든 생물 종류대로, 또 하늘을 나는 새를 종류대로, 또 땅 위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또 앵무새는 앵무새로, 또 그에서 독수리는 독수리로, 또 이렇게 참새는 참새로,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새들을 종류대로 다양하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속 생물도 다양하게 고래와 또 이런 흰둥가리와 여러 가지 그 물고기 다양한 종류를 처음부터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그 종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양해질 수는 있어도 똑같은 앵무새도 다를 수 있죠. 또 색깔이 다를 수 있고 또 독수리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육지동물도 그 강아지 품종도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그 개가 강아지는 강아지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류로 묶을 수 있는데요. 이 강의도 앞에서 다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즉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육지동물은 육지동물로, 새는 새로, 또 새도 종류대로, 그리고 파충류도 거북이, 또 개구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해졌다라는 것들이 성경적 관점, 성경적 세계관인 거죠. 창조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진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생명이 없던 무생물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생명체가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다세포가 여러 생명체들로 진화해 나가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과학은 어디까지 밝혀냈을까? 주장 말고 팩트, 과학으로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과학의 근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문헌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과학적 사고나 철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지라도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입니다. 그 기록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후대 제자들이 기록으로 남기면서 우리가 알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남긴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생명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고기 덩어리를 방치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서 구더기가 생기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더니 여기서 파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자연 발생설을 처음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스 당대의 철학이 많은 후대
그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많은 이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학자들에게서는 이 자연 발생설을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과학이 급성장하면서 발전했던 1600년도 말에 이르기 전까지 거의 2000년에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자연 발생설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1600년도 초 헬몬트라는 학자가 자연 발생설을 다시 검증하는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험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땀에 젖은 셔츠와 옷까지 그리고 기름, 우유, 쌀가루를 섞고 항아리에 넣었더니 시간이 지나자 생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와, 쥐도 항아리에서 갑자기 생겨났네요.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실험의 오류가 뭘까요? 뚜껑을 닫았어야 되죠. 이런 실험들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연발생설이라고 주장했지만 당대 과학기술이 이때까지는 그런 추론들을 했었나 봐요. 하지만 1600년도 말부터는 과학이 급성장을 하면서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큼의 성장들이 일어나죠. 바로 뉴턴을 중심으로 한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프란체스코 레드라는 학자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생명은 생명 속에서만 연속될 수 있다는 증명을 해내는데요. A, B라는 플라스크 안에다가 여기에 똑같이 고기를 넣고 하나는 거즈를 닫고 또 B에는 거즈를 닫지 않아서 방치한 채 둡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B에는 파리들이 날아와서 유충을 낳게 되고 유충이 또 구더기가 되고 구더기가 또 파리가 되겠죠. 이런 실질적으로 거즈를 닫은 것에서는 하나도 어떤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즉 파리가 있어야 유충과 구더기가 되어서 파리가 되고 부모 세대가 있어야 자녀 세대가 생겨난다는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연속적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현미경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은 여기에 있는 저 고기에도 미생물이잖아요. 공기에 미생물이잖아요. 이 미생물이 있으면서 썩고 부패하는 거죠. 근데 미생물은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이것들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어요. 이걸 처음 증명하고자 했었던 학자가 바로 존 리덤이라는 학자인데요. 존 리덤은 이 미생물이 있는 이 고기 육즙을 보글보글 완전히 끓여서 멸균, 살균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코르크마개로 닫아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것들을 경과하는 것들을 보는데요. 시간이 지나는데 완전 멸균, 살균 시켰으니까 어떤 것도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생물이 생기는 거예요. 미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다 완전히 미생물을 다 없앴는데 시간이 지나서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생기던데요? 라는 주장을 하면서 생명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주장들을 다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실험에 정말 그럴까? 이 실험에 대한 오류가 뭘까? 이걸 고민하던 학자가 1700년도 중반에 이런 실험을 했다면 1700년도 말은 정말 과학이 급성장해서 이제는 과학혁명을 넘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이 시대에는 스팔란차니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리덤, 너는 실험이 완벽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 이거 실험할 때 보글보글 끓이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끓인 다음에 이렇게 멸균살균 한 다음에 옮길 때에 예를 들어서 코르크마개는 살균했나요? 멸균했나요? 손은 멸균했나요? 그 그릇은, 입구는 다 멸균, 살균했나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멸균, 살균 완전히 시킨 다음에 스팔란차니는 입구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공기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기 생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미생물이. 네. 시간이 지나도 미생물이 생기지 않는 것을 검증하면서 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연속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검증하게 되죠. 사실 이 실험의 결과들이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는 진공포장 이런 것들로 쓰이고 있죠.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죠. 적용되고 있죠. 하지만 당대의 학자들은 아니 공기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생길 수 있나요?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생명 속생설, 스팔란차니의 생명 속생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때에도 많은 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지만 이때 이런 실험들을 거쳐서 이렇게 생기지 않아 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런 난제에 대해서 프랑스 학술원에서 이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밝히는 학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포상금을 누가 받았을까요? 네, 바로 이 루이 파스테르죠. 많이 알고 계시죠? 루이 파스테르는 육즙을 똑같이 보글보글 끓입니다. 끓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공기는 들어가고 미생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S자 모양으로 길게 빼서 공기는 들어가고 또 미생물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멸균, 살균 시킨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 미생물은 생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곳에서 반복적인 실험들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옮겨서도 장소에 따라서 미생물의 분포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실험들을 하는데요. 20번씩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미생물조차도 생명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생명체가 있어야 다음 세대가 생겨난다. 하지만 처음 생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과학으로는 검증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정도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지 지역에 따라서 산 꼭대기, 중턱, 또 그런 많은 오염이 있는 곳에 따라서 미생물의 분포까지도 연구했던 학자죠. 이 학자에 대해 파스테르의 생명 속생설 이야기를 영상으로 같이 한번. 파스테르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에서 포도주를 발효시키는 것과 비슷한 미생물을 발견했어. 그리고 미생물이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생각했지. 공기를 통해 퍼져나간다고? 파스테르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계획했죠. 우선 플라스크 안에 실험에 쓰일 육즙을 넣은 다음 공기는 통과하되 불순물은 걸러지도록 하기 위해 플라스크의 목을 S자 형태로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플라스크 안의 육즙을 몇 분간 펄펄 끓였죠. 그런 다음에는? 파스테르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플라스크 안의 변화를 관찰했어. 하지만 육즙에서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았어. 그런데 플라스크의 S자 입구를 잘라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며칠 만에 육즙이 썩기 시작하며 미생물이 발견된 것이죠. 이 실험을 통해 파스테르는 생명체가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파스테르는 이 증명을 통하여서 또 포상금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명 속 생설을 꽝꽝 확증하게 되죠. 이 파스테르의 이 생명 속 생설은 지금까지 번복된 적이 없습니다. 이거 틀렸거든요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지금까지 나타난 적이 없죠. 증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파스테르가 이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포상금의 눈이 멀어서 이 실험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파스테르의 이 실험으로 말미암아 지금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데요. 당대 유럽에서 포도주 산업이 상당히 흥했는데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면서 많은 산업에 품질 저하를 일으키면서 거의 폐기되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이때 저온 살균을 하게 되면서 좋은 성분은 파괴되지 않고 안 좋은 미생물들, 균만 파괴하는 그런 저온살균법을 검증하게 되면서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런 널리 보급해서 이런 포도주 산업을 이롭게 했고 지금도 우유도 저온살균, 이런 저온살균은 이제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저온살균의 영문명도 파스테리제이션, 파스테르를 기념하는 명칭으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된 것은, 과학으로 증명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학기술과 산업기술 여러 가지 기술로 우리를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테르가 돈의 눈이 멀어서 포상금이나 이런 포도주 산업에 눈이 멀어서 이런 실험을 한 건 아니죠. 또 이런 멸균, 살균 시키면서 또 많은 병원에도 병원균, 이런 손에 묻어있는 의사들의 치료를 할 때, 산모들을 아기를 받을 때에 이런 손 소독을 하고 이런 소독들을 하면서 세아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테르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고 이 실험을 했던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 실험을 했냐면 바로 찰스 다윈 때문인데요. 1859년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진화론이 대두되게 되자 1860년부터 파스테르가 이 생명 발생설에 대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62년에 아까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찰스 다윈의 이론이 뭐죠? 진화론은
단세포, 아니 원자 전자에서부터 물질을 이루는 어떤 유기물들이 생기고, 또 유기물들, 이런 아미노산 같은 유기물들이 생기고,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고, 거기서 단세포 생명체가 생기고, 또 무척추 생명체가 생기고, 또 이런 물고기 같은 뼈 척추 생명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되고, 물 밖을 나오면서, 그리고 또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유인원에서 인류에 이르게 되었을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 파스테르는 틀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고자 이런 실험을 했고, 이것들을 검증해서, 또 자연 발생설은 이 실험에 의해서 치명타를 맞고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자연 발생설은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진화론은 아직까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의 멘델이라는 학자도 유전 법칙을 밝혀냈어요.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는데, 콩을 심었는데 다양한 콩이, 그 콩 안에서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다양한 정보의 어떤 콩이 난다는 것을, 찌그러진 콩, 또 색깔이 다양한 콩 배율이 명확하게 유전 법칙대로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기도 하죠. 근데 이 당대에 만약에 다윈의 종의 기원보다 먼저 발표됐지만 사실 널리 알려지기 전에 종의 기원이 더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이렇게 더 진화론이 대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이 더 빨리 널리 전해졌다면 진화론은 영향력을 잃었을 거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기하고 싶은 간략한 핵심은, 과학의 기반은 이 당대의 과학혁명을 이룬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믿음의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믿었던. 뒤에 나가서 한 번 더 잠깐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일단 생명은 그 시작은 밝혀내지 못했죠.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고, 부모 세대가 있어야, 또 기린이 있어야 기린이 생기고, 또 코끼리가 있어야지 코끼리가 생기는 건데, 생명이 가장 처음 기린은, 가장 처음 코끼리는,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걸까? 이거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한 거죠. 미생물이 있어야지 미생물이 생기는데 가장 처음 미생물은 어떻게 생긴 건가? 이런 거죠. 그래서 생명이 도대체 뭐지?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라는 것들을 평생을 연구한 학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평생을 연구한, 이 호기심 때문에 연구한 이 학자는 조직학을 연구하고, 조직, 세포 조직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들을 생리학을 공부하고, 또 이 생리학을 공부해서 다시 또 한계가 있어서 양리학, 또 너무나 복잡해서 또 세균학, 그리고 세균학도 본질을 알려주지 못해서 화학, 물리학도 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역학까지 가잖아요. 파동역학, 양자역학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근데 결국 이르자 원자, 전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자는 전자이고 전자는 전자일 뿐이지 생명체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 대상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고백과 같은 말이죠. 이분은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센트 제르츠라는 학자인데요. 헛된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TCA-외로라고 우리가 뭔가를 먹고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어지고 어떻게 영양, 에너지를 내는지에 대해서 원리, 이거를 이제 밝힌 학자이기도 하고, 비타민C를 발견해서 비타민C가 우리 몸 흡수했을 때 우리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 원리를 발견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지만 모른다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나셨으니까 1900년도 초반에 어떤 중반에 또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중반에 의해서 같이 역동적으로 활동했던 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밀러라는 학자입니다. 사실 밀러 유레이 실험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유레이가 지도 교수님이죠. 또 지도 교수님으로서 유레이라는 분이 또 지도 교수님으로서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런 최초의 원시 대기에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는 이걸 밝히면 대단히 이제 아주 많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실험이 될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실험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설계를 하게 되죠. 단백질을 이루는 성분들이 아미노산이 생기려면 아미노산이 생기는 어떤 기초적인 화학 성분들을 넣고 전기방전을 시키고 냉각을 시키고 이런 시스템들을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김서영 교수님 강의에서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시대기는 성간물질처럼 산소가 없었을까가 이슈였죠. 산소가 있으면 오히려 여기에서 그 유기물이 파괴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 생명체가 있으려면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어떤 유기물들이 생기려면. 근데 실험에서는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것. 그리고 유기물들이 어떻게 파괴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만들어진 것들이 그대로 놔두면 방치되면 파괴되거든요. 그런데 냉각 시스템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냉각 시스템들이 급속 냉각 시스템들이 자연계에 저절로 우연히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넌센스인 거죠. 세 번째, 아미노산의 손상 문제 옆에 먼저 나왔는데요. 오른쪽 왼쪽 거울,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손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실제로는 L형, D형이 한꺼번에 오른쪽 왼쪽 성분이 같이 발견되어지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특히 단백질을 합성에 쓰이는 것은 뭐다? L형만 쓰인다. 배우셨죠? 이것들을 손성을 사실 밝힌 학자도 파스테르예요. 대단한 학자이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밀러의 또한 잔치와 같은 것들이 정교한 것들이 갖춰져 있을까?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원시 지구라든가 이런 게 원시 대기가 만들어졌을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또 사실 모르지만 없을 수 없겠죠. 네, 모르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근데 결국 또 밀러도 자기가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 2007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을 같은 실험을 반복하면서 50년 넘게 실험을 하면서 밝혀내지 못했어요. 이 시작에 대해서. 같은 또 아미노산 성분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에 대한 검증을 못했죠. 그래서 본인이 1991년에는 이런 발표를 하죠. 고백을 하죠.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1991년 그리고 2000년대까지 살으시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아마 유전무 공학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 실험을 시작했을 때보다 상당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유전 정보가 더 복잡하구나라는 것들을 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평생을 연구를 한 학자들의 고백은 뭐다? 정직하게 연구한 학자들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는 과거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어떻게 생명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많이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다만 진화론 진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땅의 그 모든 것들을 내라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모든 기는 것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말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드신 것을 그 개도 개 안에서 다양하게 개과, 말도 다양한 말들, 또 고양이도 다양한 고양이에서 또 더 다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과학적 관찰로도 실질적으로 캄브리아기 대폭발에서 캄브리아기가 원래 생명체가 시작됐던 시기로 많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지층인데 어떤 단세포 생명체만 발견될 줄 알았는데 화석에서 모든 단세포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화석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 한꺼번에 모든 순간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조상도 없이 갑자기 출현하는데 유전 정보도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한꺼번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설명하지 못해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얘기할 만큼 생명체가 갑자기 생겨나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생명은 점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생겨난다는 것으로 오히려 더 증명하게 되죠. 성경을 더 변증하게 되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단세포에서 다양한 생물,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는 어떻게,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까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는 어떤 그 증명된 데이터도 없습니다. 믿음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주장들 뿐인 거죠. 성경에는 다시금 살펴보면 생명은 여호와께서 땅에서 치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생명은 생명 대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이성을 넘어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다윈으로 돌아갈 텐데요. 그럼 다윈의 진화론이 끼친 영향, 이제 본격적인 창조 진화 논쟁사를 이제야 살펴볼 건데요. 다윈의 진화론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런 논쟁의 때 근대 유럽의 과학계는 논쟁의 주제가 생물학, 또 지질학, 천문학, 인문학에 대해서 생명의 기원, 다양성, 지구의 역사, 지층, 이런 우주의 시작, 유물론, 신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때에
1700년도 중반에는 지구의 나이가 75,000년, 해성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제임스 허튼이 동일가정서를, 과정이 동일하다 많이 들으셨죠? 동일가정서를 처음 주장하면서 현대에는 과거를 푸는 열쇠다라는 주장을 하죠. 지질학에 대해서 주장을 하죠. 그리고 라플라스, 라플라스가 성운가설, 성운에서 이렇게 우주가 어떤 항성들과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들을, 별들이 생겨났다라는 주장들을 하죠. 그리고 성운, 용불용설,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발전하게 되고, 많이 사용이 안 하게 되면 퇴화된다라는 용불용설, 기린이 점점 높은 데 거 따먹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게 용불용설 중에 하나이죠. 지금은 다 이미 아닌 것들로 다 밝혀진 것들인데, 이 당시 또 마이너리티였어요. 주류 학자가 아니었어요. 비주류 학자였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정확한 증거가 없었죠. 데이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주장만 있었는데, 다윈이 한 역할이 1831년에서 5년, 25살의 나이 5년간 세계를 항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서, 세계를 항해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동식물들을 관찰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20년간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그것들을 정리한 게 바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인 거예요. 종의 기원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전까지 있던 어떤 이성적인 사고들, 그리고 전 세계를 5년간 항해한 것과 20여 년의 그 연구 결과를, 자기의 생각을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증명한 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오랜 시간 또 방대한 영역을 탐험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구한 학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비구르를 타고 여행했다고 했는데, 비구르의 선장은 로버트 피츠로이로서 기상학자이며 측량학자이고 수로학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완전히 그대로 성경을 신실하게 믿었던 믿음의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창조의 날을 하루라고 보았고 24시간 하루로 보았던 학자인데요. 성경을 역사적으로도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고백했던 학자입니다. 근데 당시에 다윈을 어떻게 태웠냐면, 방문하는 곳마다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동식물을 관찰할 어떤 박물학자로 이제 다윈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구로의 미션이 뭐였냐면, 남미 대륙의 해안선 바닷길을 개척하는 게 미션이었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개척한 길들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렇게 위치한 티에라라는 그 지역에서 선교 원주민을 데리고 와서 영국에서 선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선교 미션이,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도록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또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온 선교 보고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죠. 다윈과 같이 말이죠. 근데 다윈의 정의의 기원이 발표되었을 때에 자기가 이 다윈을 데리고 간 걸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1859년 종의 기원이 발표된 그 다음에 1860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첫 번째 공식적인 창조 진화 논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진화론이 자리 잡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화론의 어떤 진영에서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독교계에서도 창조에 대한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을 아직 그냥 믿었지 연구한 내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 대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창조론 진영에는 윌버포스 주교가 나섰고, 진화론 진영에서는 생물학자 헉슬리가 나와서 이렇게 막 반론을 제기했는데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미스테리와 혼란 속에 섞여 있다고 뒤에도 보고를 하는데요. 근데 로버트 피츠로이가 이때 당시에 논쟁에서 출석해서 다윈이 이 책을 종의 기운을 출판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했고, 헉슬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1860년 이 옥스퍼드 논쟁의 후담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과학사 대논쟁 10가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과학사 대논쟁 10가지, 인류 역사상 10가지 논쟁, 과학사 논쟁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창조진화 논쟁인 거 아세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논쟁에서는 증거들이 제대로 진화론을 뒷받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겼는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윈과 헉슬리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주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고등학교 과학사에서는 1800 옥스퍼드 논쟁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윈의 인간계의 진화와 약육강식에 정역한 사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일반 고등학교 과학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고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다윈의 사촌인 골턴이 우생학을 또 새롭게
주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인종차별, 성차별 이것들을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처럼 제시하게 되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과학사 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나치에 의한 대량 학살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또 차성도 교수님의 강의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으셨죠. 또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반대했던 당대 믿음의 과학자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스텔도 그랬죠. 이게 자연 발생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과학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장, 자기장의 개념을 정립한 학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초의 발전기를 처음 발명한 학자이기도 하죠. 패러데이 하면 모르는 물리학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의 고백, 성경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그 자체로 무엇 하나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유일하고도 충분한 인생의 지침서입니다라고 고백했고요. 맥스웰, 미분 방정식 이걸 만든 분,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또 빛의 파동성, 또 빛의 삼원색을 밝힌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면 당신의 과학 탐구를 멈출 어떤 문장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시작이 되는 이런 에너지 단위의 하나인 주울이라는 학자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과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자 특히 이제 주울은 1864년에 1717명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자연과학 및 물리학도의 선언 이래가지고 반대 성명 운동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성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멈춰야지, 또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반론하는 것들은 해석의 오류가 있음에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과학 교실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뿐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 성경을 더 변증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온도 K, 물질의 질량이 제로이면 였을 때 그 온도를 절대온도 K라고 얘기하는데요. 절대온도 K를 만든 켈빈 온도라고 얘기하는 그런 켈빈 남작 윌리엄 톰슨이 다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를 측정할 수 있니? 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요? 또 모델을 만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이거는 상상력에 기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다윈은 고뇌에 빠졌고 답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반대로 진화론을 지지했던 과학자들의 행보도 있습니다. 특히 존 올러벅 1865년에 선사시대, 석기시대,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선사시대, 특히 석기시대를 처음 주장한 학자가 바로 존 올러벅인데요. 존 올러벅은 당대 민족학회 학회장이었습니다. 1865년. 그리고 이 선사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석기시대라는 것들을 처음 주장하게 되는데요. 석기시대가 뭐냐? 아직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선사시대의 하나인데, 어떤 도구를, 인간의 지능이 덜 발달돼서, 진화가 덜 돼서 겨우 이제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깬석기, 즉 타제석기 시대였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을 갈아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칼, 창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마제석기, 간석기 시대. 그래서 10,000년 정도에는 많은 이제 많은 과학적 사고 능력이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거다라는 주장들을 하면서 구석기, 신석기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존 올러벅이 이렇게 선사시대라는 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당대의 이런 학자적인 영향력도 있었을 것이고, 선사시대라는 책이 저도 살펴보면 유럽 일대의 상당한 영역이 집터, 무덤터를 관찰해서 이런 돌이 발견되는 이런 도구만 발견되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라고 되고, 또 청동기가 발견되면 청동기 시대, 청동기랑 철기랑 같이 다 있으면 철기 시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영역에 또 방대한 인력, 또 자금이 들었을 것이고, 당대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같이 합류해서 지금 모든 교과서에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가 마치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돌만 가지고는 이 돌의 연대를 깨든 갈든 그걸 도구로 만들든 연대를 갈았다고 연대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연대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윈을 지지했던 학자가 바로 라이엘입니다. 라이엘은 동일가정설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동일가정설을 이제 확립한 학자로 널리 알려지는데요. 다윈의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지질 시대표, 이런 지질 주상도를 틀을 완성한 학자로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거로 진화되었다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러면서 이런 대략적인 화석의 이미지까지 새겨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윈과 또 존 올러벅, 라이엘에 의해서 거의 창조에서 진화로 패러다임이 유럽에서는 완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진영에서 창조에서 진화로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대세가 바뀌게 되죠.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기술, 공학기술에 영향력을 미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계관에 오히려 영향을 미쳤고 많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들이 과학사 책에도 나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더 발전하게 된 계기가 사이언스지 하면 상당히 유명한 저널이잖아요. 지금까지도. 1880년에 창간된 과학 잡지인데 진화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이언스지 2호에 보면 종의기원 출간 21년을 기념하면서 헉슬리, 다윈의 이제 불독, 다윈의 대변인이라고 일컬을 만큼 상당한 진화론자인데요. 헉슬리가 왕립학회 연설문을 이제 말한 것을 또 바로 여기에다 기록하면서 진화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진술이다라는 것을 사이언스지 2호에 게재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1800년도까지는 이렇게 영국이 상당한 아까 선교 여행으로 이렇게 비구로가 쓰였잖아요. 그만큼 영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었는데 1800년도 말부터는 영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영국이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게 되고요. 창조에서 진화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일대까지 완전히 교회가 추락하게 되죠. 근데 이 흐름들이 미국에서 그 영향을 받습니다.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진화론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칠 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면서 반진화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성경의 기사와 달리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생물학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특별히 테네시주에서는 1925년에 또 그 반진화론법인 버틀러법을 통과시키는데요. 그 이후에 플로리다주가 27년, 28년에 걸쳐서 이런 버틀러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반진화론법을, 진화론을 가리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죠. 이게 약 40년간 유지가 되는데요. 1925년 이런 테네시주에서 만들어진 이 버틀러법을 테스트해보고자 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기관인데요. 지금 상당히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죠.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본주의 협회라는 곳인데 법적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진화론을 가리킨 학자에게는 학자를 찾습니다라는 신문 광고를 내게 되고 또 스코프스를 세워서 이런 걸 가리켜라 라고 이렇게 기획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테네시주의 작은 그 시골 마을 테네시주의 작은 이제 그 스코프스라는 임시교사가 지원하고 교사로 지원해서 의도적으로 지원하고 또 의도적으로 마치 빈약한 정신박약자들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도 돼. 그대로 얘기해도 돼. 뭐 이렇게 아예 의도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해지면서 당연히 법적인 재판에 회부되게 되면서 법적 논쟁이 시작되었고 창조론 쪽은 이제 정치가로서 2번이나 대통령 후보로 올라갔던 브라이언이 이렇게 나와서 대변을 했고 또 진화론 진영에서는 이제 이런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대변인과 같은 데로우가 변호사로서 또 대변인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창조론 진영의 브라이언은 자연 선택에 기반한 진화론이 교육에 도입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따라서 도덕적인 타락을 막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화론을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근데 데로우는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적 공방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위한 싸움입니다. 버틀러법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법을 통과시켜서 이 버틀러법을 없애서 또 종교적 어떤 이런 것들 자유를 확립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데로우가 얘기했던 주장, 과학적, 흔적기관, 태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과학적, 우리가 진화할 때는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맹장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쓸개라든지 꼬리뼈 이런 것들이 흔적기관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알려진 거죠. 또 헤켈의 배아 그림도 조작된 것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알려지죠. 현미경을 보면 많이 다른데 이제 그림으로 이거는 똑같아. 모든 생명체는 동물, 사람들은 다 태아는 다 배아는 다 똑같아. 이런 식으로 비슷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이 당시에는 이제 아니라는 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적 증거라고 얘기하게 되죠. 유인원 화석들 막 얘기하면서 당대에는 이것들이 검증이 다 안 되고 한참 이제 진화론을 증명하려고 나섰던 시대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제 맞다 틀리다 공방전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졌잖아. 그거 확실해?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자 확실한 어떤 검증된 데이터가 없게 되자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50가지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요?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실제로 멈췄다면 그날이 길어졌나요?
또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나요? 창세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 그 말도 안 되죠! 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뭐를 공격했다? 성경을 공격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공격하는 거는 하나님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진화론, 인본주의 중심으로. 그리고 또 스코프스 재판의 결과의 영향은 스코프스가 100불 정도, 현재 이제 1800불 정도 되는 것들을 벌금을 물었는데 실제로는 미국의 진화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또 아주 후대에 그런 영향을 미친 거고, 오히려 바로 재판이 끝난 바로 직후에는 미국의 7개 주에서 연달아 버틀러법이 발행이 되는 거죠. 법정 논쟁을 일으키는 발단이 시작이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반진화론법이 더 13개 주에서 또 상정이 되게 되는 또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학 교과서의 진화론을 제거하게 되는 오히려 기여를 하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흐름들은 그러니까 1825년에 이게 같이 대두되면서 27년, 28년 이렇게 다른 주에서 생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대에 또 진화론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친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데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의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로 널리 알려진, 지금까지도 뭐 교육학에서는 존 데이가 거의 뭐 선두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국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일에 주력을 하게 되고 또 1차 인본주의 선언문을 주도하게 됩니다.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하자, 인간성을 회복하자, 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데요. 인본주의 선언문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잠깐 살펴보면 1933년 처음 1차 인본주의 선언문, 인간을 신으로부터 해방하여 인간의 힘으로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15개의 결의문을 제시하게 되죠. 일부를 보게 되면 인본주의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했고 창조되지 않았다고 얘긴다. 인본주의는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연속된 과정의 결과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본주의자의 선언문이죠. 그리고 또 1973년에 2차 인본주의 선언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더 이렇게 더 탄탄하게 다 다져졌겠죠. 1957년, 그런데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1957년 스투프니크 쇼크가 발생하는데요. 당대는 이제 전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우주전쟁으로 가죠. 우주정복전쟁으로 가잖아요. 근데 소련에서 먼저 우주를 정복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긴장하게 되죠. 우리가 과학의 최강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육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다시금 점검합시다 라고 하면서 진화론 기반의 교과서를 미국의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957년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버틀러법에 대한 반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영향 흐름 가운데 1960년에 그 스코프스 재판이 영화로 패러디 되게 되는데요. 바람의 상속자라는 번역하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되게 된 영화로 출연되게 되는데요. 영화가 나오면서 영화가 좀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던 일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농성을 했다거나 농성을 하면서 또 그 스코프스가 감옥에 gathin 적이 없는데 감옥에 갇혔고 또 그 기독교인들이 농성을 하면서 돌을 던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 파편이 이렇게 스코프스의 이마에 맞아서 피가 흘리게 되는 그런 약간 자극적인 걸 연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런 건 없었어요. 영화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당대에는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사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런 흐름들이 바뀌면서 이게 대중의 어떤 군중심리 이런 것들이 흐름들이 스물스물 진화론을 옹호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또 그 대세를 입어서 이게 참 악은 참 또 시대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이 하나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당시 인간의 자유선언, 이게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종교로부터의 자유,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평등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게 되면 기독교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공교육에서 기독교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만, 종교적이지 않은 진화론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진화론이 미국 교과서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반진화론법, 버틀러법이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1960년대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과학계에서 창조과학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거는 진화는 과학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창조로 과학적인 변증을 하겠다라는 거지, 창조를 과학으로 증명하겠다는 단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네, 이런 오해를 많이 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화는 과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창조로 과학적인 변증을 하겠다라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대홍수라는 것들이 책이 출간이 되게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의 시작이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이런 안식교를 믿었던 그 학자가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시작이 안식교에서 나온 거야, 이단에서 나온 거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자들은 사상을 받아들여주진 않죠. 그 학자적인, 과학적인 우리가 사실을 믿음에 상관없이, 종교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오해에 대해서 끊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서 시작됐다 할지라도 과학적으로 그러한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것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다시 재점검해야겠죠. 재점검해서 발표한 또 책이겠죠. 책입니다. 그래서 화석에 대한 새로운 해석, 창조과학 운동, 성경은 사실이고 진화론은 거짓이고, 과학은 하나님의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층과 화석들은 다 노아 시대를 대변한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 창조과학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에서 이렇게 공망론이 이제 많이 생겼을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인지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진화론 금지법 위헌 판결, 반진화론법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칸사주에서 처음 시작되어지는데요. 이게 아까 1961년에 뭐가 들어갔다고 했죠?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거에 위헌됐다, 이거에 위배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가 이렇게 결국 판결문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반진화론 폐지 운동이 전개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된 진화론 위헌 판결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1981년 알칸사주 지적설계 운동도, 지적설계도 위헌, 잘못된 거다.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는 과학이 아니고 진화 또한 종교가 아니라고 규정하는데요. 여러분, 진화도 어찌 보면 종교죠. 근데 진화는 또 과학이 아니잖아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아까 앞에서 나눴죠. 근데 여기서는 창조나 뭐 진화나 또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합리적이에요. 또 우리는 종교가 맞으니까. 근데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는 과학이 아니고 또 진화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과학이라는 것들을 이제 확신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1987년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합니다. 진화론 교육에 대한 형평성을 위해 창조론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라고. 2004년에는 펜실바니아주에서 지적설계 교육을 안 가르쳐도 된다, 그건 오히려 위헌이다라고 추가 조항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이제 아까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흐름을 타고 이 대세를 이어가자라는 어떤 움직임들이,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법적 공방은 이렇게 되죠. 아칸소주가 발표한 창조과학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그 법정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제기. 이것들은 잘못됐다라는 소송을 제기하죠. 이 그룹에서. 미국 시민자유연맹에서. 그래서 1981년 5월 27일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상은 누구? 교육위원회, 위원들, 아칸소 교육부 국장, 그리고 교과서 및 자료 선정위원회, 그래서 이를 다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으로. 또 창조과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종교이다, 변증법적이고, 따라서 이 법은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관점을 확립하고 한 종교를 다루는,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우선시 여기는 것들로서 그 결과로 종교의 문제에 대한 어떤 개입, 즉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누구죠? 예, 창조론 진영에서 아칸소주 법무장관 스티브 클락이 등장하게 돼서 창조론이 인간의 기원이 합법적인 대안, 이론이 될 만큼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창조론은 교실에서 균형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종교에 무한하게 또 가르칠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도 종교적인 것들을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과학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공립학교에서 교육하고자 창조과학이 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또 당대에 또
그 1981년 당대에 또 뉴스보도 여론결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6%가 공립학교에선 창조론과 진화론을 동등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18%는 오직 창조론만 가르쳐야 돼요 라고 주장을 했고, 진화론만 교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겨우 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재판을 이끌었던 판사, 오버튼 판사의 판단은 진화론 진영을 지지했습니다. 창조과학은 과학인가요? 근데 이 내용들이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지금까지도 창조과학을 공격하는 핵심 질문들이에요. 보세요. 창조과학자들이 주장은 합리적인 과학적 주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조론에는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갖고 전공자가 있나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없어요?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창조론자들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 즉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논문을 얼마나 많이 발표했나요? 왜 발표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이미 아까 사이언스지도 다 진화론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진화론을 지지하는 학술지잖아요. 이미 다 개재불가 이렇게 막아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막지 못하면서 왜 뭔 주장을 하는 거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ORJ 논문 창조과 학술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또 창조론자들은 그의 주장들을 뒷받칠 만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 있나요? 네, 창조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겠지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어떤 정보나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년 후 오버튼 판사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의외로 본인이 고백을 하기를 진화론을 지지하는 자기와 같은 사람의 입장이 어떤 수준에서는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생각의 기반을 두고 있는, 철학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창조론자들의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아칸소 법정에서 열린 창조론 재판에 출석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화론 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화론은 종교만큼이나 또 진화론도 종교와 유사하게 어느 정도 선험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경험이 더 앞선 그 선험적인 또 형이상학적인 가정을 넘어서고 있다,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증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처음에 10년 전에는 이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거 진화론도 종교네요, 또 진화론도 믿음이네요 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런데 흐름들은 어때요?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직 이런 현재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이렇게 20개 주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딱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23년 기준입니다. 또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도록, 진화론을 비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진화론을 가리키는 것들, 창조론을 가리키는 것들이 금지되는 곳들도 있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당연히 둘 다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뉴스 보도를 또 보시겠는데요. 2024년 6월에 보도된 CGN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미국 공립학교 교사들은 창조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성경과 잠재적인 연관성 때문에 지적 설계를 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이런 개념을 논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고등학교 학생인 16살의 헤이든 호즈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다양한 과학적 이론들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빅뱅과 진화론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인류를 초자연적으로 창조했다는 이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So I think a lot of it was fear. They were just afraid of if a student asked a question like that and they answered it truthfully, then they were afraid of anything that could happen to them with their jobs or in their personal life or anything like that. And like I said, with that science teacher, he was afraid to even have conversations like that. And I thought this needs to change. He needs to feel like he can talk about this without any fear of losing his job. 호즈는 아버지 토니와 웨스트 버지니아주 의원들의 도움으로 교사들에게 지적 설계에 대한 토론을 허용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Hayden he spearheaded this himself. I mean, he came to me and asked for my advice. Dad, how can we do this or whatever? And I just kind of gave him a little bit of advice. I said, but if you want to do it,
You need to be the one to head it up. And so he sat down and did research, and he ended up working on the language himself and talked to the senator that represents our district and went to her, who she happens to be the chair of the education committee, Senator Amy Grady. He took it to her, and from there the ball just kept rolling, and we're really proud of him and all of his efforts. 정치적 반발로 지적 설계라는 문구는 법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했지만 그럼에도 웨스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지적 설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허용합니다.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I declare the bill passed. 일부 상원 의원들은 가장 쉬운 투표로 여겼습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in West Virginia, this is a God-fearing state. The people here love the Lord, they love God, they love Jesus. And when people have things like this presented before them, they put God first in their lives. And the same goes for our legislators in this building behind me.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 3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Anyone that denies God's presence is just not looking and just absolutely not with it. And so for our teachers to be able to teach the foundation of all of our lives, well, why wouldn't they teach it? We can teach about evolution or teach Big Bang or whatever it may be. The reason would only tell you, well, of course we've got to teach intelligent design. We're blessed to have a wonderful young man that brought it to our attention. 헤이드는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t felt fantastic. I remember being up in the gallery, and the second that it passed overwhelmingly, I got super excited. I remember I gave my dad a high five, and that was just one of the coolest things ever. I looked over at my mom, and she was kind of smiling and kind of crying at the same time, so it was really fun. 미시시피주, 루이지애나주, 테네시주에 유사한 법안이 있지만 저스티스 주지사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안이 다른 주가 따를 만한 선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If we're the first in West Virginia to do this, it'll spread all across the land. You wait and see. 네. 이렇게 미국은 지금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 19년까지도 창조론이 대세인 거죠. 또 진화론이 상당히 마이너리티 비주류인데요. 유신 진화론이 버금가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왜 자꾸 미국을 같이 보느냐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죠. 한국은 다른 유럽보다도 미국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래서 미국을 볼 텐데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비주류인 나라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 시대적인 또 민족적인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수라고 해서 진리가 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간의 기원에 대한 견해는 매일 주일 출석하는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를 68%가 창조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세적인 흐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출석도 적고 또 오히려 어떤 논리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보다 논리적이보다 믿음이 더 앞섰던 분들이 더 이렇게 창조를 지지했다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1960년대 초반에 미국의 진화론이 교과서에 들어갔다면 바로 들어갔다는 주장도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기록도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1973년에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차성도 교수님 63년에도 들어갔다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들어가는지 아주 영향력을 제대로 끼친 것은 아마 73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초에 창조론을 공교육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이 문헌으로 남게 된 게 그 아래의 내용들입니다. 6차 교육과정 1992년 생물 1을 저수라는 기준 창조론을 지도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또 밑에도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강력하게 언급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청소년 부서의 침체를 일으키게 되는 어떤 흐름과도 결이 꼭 이것 때문에는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과학 운동이 한국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거죠. 그 흐름 가운데
생겨난 게 바로 창조과학회입니다. 1981년 1월 30일을 태동되었는데요. 이 태동되게 된 계기는 그 전해 1980년 CCC 민족보그마 대성회에서 창조냐 진화라는 그런 큰 주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미국 창조과학연구소 ICR에서 2명의 학자가 또 여기 와서 한국에 오셔서 직접 강연을 하셨고, 또 한국 과학자들이 통역을 맡으셨고, 그 중에 한 분이 또 창조과학자 진영 중에 한 분이 김영길 김영길 총장님께서 연설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진화 강연이 끝난 그때부터 이들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인지하면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기도 운동을 하면서 한국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중지를 모으게 되면서 그 다음에 1월 30일을 창조과학회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40년이 훨씬 넘었죠. 2026년에는 45주년이 됩니다. 이렇게 늘 김영길 총장님이 강조했던 거, 무식하면 용감하다, 배워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달려갈 구간을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나는 나의 달려갈 구간을 달려갔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하면서 창조과학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창조과학을 가리키는 믿음의 학교, 그래서 한동대를 세우기도 하셨죠. 이런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지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야 되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리스토텔레스, BC 300년, 400년경 철학의 태동과 학문의 태동으로 여기는 이런 학문들의 시작들을 보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만약에 본다면 거의 4,000년 이전의 역사 이미 얘기하고 있는 신학과 또 하나님의 또 많은 민법, 상법, 사회법, 의료법, 이런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신학, 하나님의 어떤 이런 모든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온 4,000년 후에 태동된 초등 학문인, 이런 세계적인 학문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대세를 이룬 학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반에 중세 사상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던 게 뭔가요? 이런 중세 사상에서 흑사병이라든지 또 면죄부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 실망하게 되면서 일으켰던 게, 내부로는 종교개혁이지만 외부로는 인본주의, 인간으로 인간성을 회복하자라는 인본주의 사상이 사실 이때부터 태동되고, 사실 좋은 쪽으로는 르네상스 문화운동들이 시작돼서 많은 예술작품들이 또 나오게 되는,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꼭 다 인본주의라는 게 완전히 나쁜 쪽으로 흘러간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흐름을, 물꼬를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6세기, 사실 17세기 과학혁명, 또 18세기에 이르러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흐름들이 이성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과학주의까지 낳게 되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 사실로 여기는 그런 과학주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진화론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 기록, 그리고 성경의 기록, 또 신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화론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고, 진화론이 나오는 것을 보세요. 과학사 책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유물주의, 인본주의, 경쟁주의, 과학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은 결국 우리 삶에서 성공,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하고 돈 많이 벌고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돈과 권력을, 쾌락을 더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잖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들을 버린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니 우리도 그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도 얼마나 자주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가 또 실상을 또 알고 경험하고 있죠. 어쩌다 진화론이 대세가 되게 되었는지, 또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또 시대가 동떨어진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과학이 대세라고 얘기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때 과학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더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변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재당부처럼 허리를
묻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찐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서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즉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과학 수준, 우리 이성의 수준에 낮춰서 분석하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교만, 그런 범죄함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즉 나의 힘이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학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모든 것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잠깐 우리가 과학사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500년도 인본주의와 루터의 종교개혁, 또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났다고 했죠. 1600년도에 계몽주의뿐만 아니라 또 과학혁명이 일어나서 과학의 많은 발전들을 일으켰다고 얘기했어요. 뉴턴이 등장하죠. 또 1700년도에 진화론적인 흐름이 생겨났다고, 뷰퐁, 라플라스, 라마르크라는 어떤 진화론의 개념들이 스물스물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산업형, 과학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발전해 나가면서 과학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 거라는 유토피아적인 것들을 꿈을 꿨었죠. 그런데 1800년도에 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하면서 라이엘과 합류, 또 존 러버과 합류하면서 진화론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도부터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찰스 다윈의 종의기원이 발표된 그 다음, 그리고 동일가정설, 이게 영국을 장악하면서 진화론이 영국을 장악하게 되고, 또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도 된다는 어떤 교계에서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교회는 몰락하게 됩니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던 교회가 몰락하게 되죠. 그리고 당대에 사실 일본은 미국보다는 유럽, 특히 영국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 1859년 어떤 진화론이 들어오기 전에는 개신교 선교사가 이렇게 일본에 도착하기도 했었고, 당대 교육부 장관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창세기 1장이 나오기도 하는 그 이슈가 있기도 했었죠. 하지만 1868년에 일본의 교회가 쇠퇴하게 됐는데요. 진화론 교육이 바로 이 영국의 교회, 영국과 함께 다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즉, 일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전에 일본의 진화론 교과서가 들어가면서 일본의 복음이 싹 틔우지 못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영향이 있게 되고, 1900년도에 인본주의 선언문, 존 듀이, 1930년대 기억하시죠? 그래서 미국에 1960년대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미국 교과서에 들어가면서 인본주의 선언문도 1933년 그리고 1973년 이렇게 발표되어지면서 완전한 위기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미국의 교회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의 교회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독특하죠. 토마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또 1882년 존 로이스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83년에는 서상윤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한글 성경이 번역된 것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전에 성경이 번역이 먼저 된 것들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서 이미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믿음이 여기저기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세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것들이 다른 어떠한 선교지의 역사에 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또 상당히 너무나 감동적인 역사가 있는 역사가 바로 한국의 교회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또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1970년대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면서 한국의 교회의 전성기는 추락하게 되죠.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성경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면서 통치자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들은 심판자인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들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심판자이지만 심판자로 오지 않으시고 그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즉 구원신앙은 창조신앙 위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은 그분은 창조주이셨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었다. 창조신앙, 구원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 모든 신앙 가운데 우선은 뭐다? 창조신앙이 전부다라는 건 절대 아니죠. 창조신앙 위에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이 부분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